안녕하세요. 한국공학 한림원과 함께하는 석학 멘토링 진행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임재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승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의일입니다. 석학 멘토링 2강 스마트 연결에 대해 멘티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함께 해주실 석학 멘토 연세대학교 최찬병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석학 멘토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최찬병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세 분은 우선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혹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약대나 좀 생명 계열 쪽에 좀 관심 있고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치대나 생명공학 분야이긴 한데 생명공학 분야 중에서 그 유전 분야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대해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로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강의가 제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의 그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는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름 어렵지요. 저희 글로벌융합공학부는 그동안의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재료공학을 깊게 공부하는 데서 조금은 벗어나서 학부 때부터 융합을 여러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는 쪽을 지향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학부입니다. 이제 생긴 지 한 11년 정도 되었고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교수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5G 통신의 핵심 기술인 전이중, 밀리미터파 등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인 분자통신 시스템 원천 기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공학 한림원 젊은 공학 인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말하고도 정말 어려운데요. 연구하신 핵심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주 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전이중, 분자통신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5G에서 혹은 6G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는데 아주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대화할 때 제가 얘기할 때 들어주고 있죠. 학생들에게 얘기할 땐 제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이런 대화의 시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가 말을 하면서 학생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제가 그 간섭을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대화의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겠죠. 이 기술을 우리가 전이중이라고 하고 얘를 여러분들이 곧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네, 교수님의 그 전이중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되게 이해가 쉬운데요.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스마트 연결 분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자, 세 분은 우리 오늘 제목 스마트 연결, 영어로는 제가 좀 다르게 썼습니다만 Connected Intelligence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좀 영화 속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커튼이 젖혀지거나 아니면 버튼 하나만 눌러도 주변 기기들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승재 학생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다 보니 제가 이제 평소에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 멀리 있는 친구와 연결해주는 SNS가 좀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일 학생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TV를 조작할 때 IPTV 같이 핸드폰과 TV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 연결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TV하고 핸드폰 연결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예제를 떠올렸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사람들은 2050년경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간단한 키워드 2050 미래 사회를 넣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저렇게 날아오는 일종의 운송
택시 같은 건가요? 이게 뭐 하늘을 날고 있네요. 또 도심 지역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지금 현실과 비슷하게 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 바퀴에서 뭐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얘도 이동체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이동 수단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뭐 전기차 같은 걸로 보이고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어떤 택시를 또 이끌고 다른 세상으로 가네요. 어떤 골프장인가요? 저기는 또 이 운송 기관이 어떤 열차 같은 데 실렸고 하늘로도 날아다니고 네, 이제 사람들끼리 앉아서 한 가족인가요? 4명이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어딘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어린이가 뒤에서 뭔가 새로운 디스플레이 위에서 게임을 하고 있군요. 갑자기 엄마가 게임을 중지를 시키더니 자동차에 살 수 있는 드라이빙 모드로 차를 혼자 자율주행을 하게끔 하고 뭐 음식을 주문했나요? 방금 뭐 음식 픽업하는 애가 또 나가는 것 같아요. 칵테일 운반도 이제는 로봇들이 하고 축구도 로봇들에게 시키고 부동산 소개 해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제 또 여기선 또 로봇이네요. 이렇게 3명 만나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사라지고 실제가 아니었었군요. 가상 공간에서 이들이 만났었나 봅니다. 자, 다시 현실 속으로 와서 퇴근을 했나 봅니다. 좀 지친 몸에 애완견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로봇이 와서 또 교감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그 와중에도 신문이 종이 신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스마트폰과 같은 놈들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뭔가 여러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집안에는 마치 일종의 디지털 가디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문했던 음식이 온 건가요? 뭔가 아까 픽업 서비스를 갔던 로봇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돌아와서 집 앞에 물건을 이미 또 배달을 해놨군요. 픽업을 해서. 자, 이 영상은 어떤 특정 업체가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상상 속에서 대략 2050년경에는 무엇을 우리가 할까,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을 만든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 보고 뭘 느끼셨어요? 우선 뭐 무선 이동체 나왔고 어떤 새로운 개념의 교통 수단이 나왔고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그런데 전 모든 사람들이 물리 공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가상 공간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그 점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미래는 서로와 서로 인터랙션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우리 이제 저 화면에 보면은 학생들하고 같이 1990년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책에서 2020년에서 2030년 생각의 속도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등장하리라고 그 당시 예측을 했죠.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고 네트워크의 속도가 그 생각의 속도로 반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본 영상,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저 얘기를 보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소감을 잠깐 들어보고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재율 학생부터 한번 어땠어요, 영상이?
영상을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했던 미래 세상을 그리는 과학 시간이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뭐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저 사회도 이제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위일 학생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투명한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이 투명하려면 일단 배터리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전지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역시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제가 보는 그 한 단계 더 앞까지 보았군요. 승재 학생 어땠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계속 그냥 감탄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인 것처럼 활용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저기 있으면은 그냥 너무 놀라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그 방금 말씀해주신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 말이 솔직히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말도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생각의 속도, 빛의 속도. 우리가 이제 물리를 배웠으니까 빛의 속도는 계산할 수 있지만 생각의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빌 게이츠라는 분이 생각의 속도라는 것을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빠를 것이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그래요. 생각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어떤 것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490년경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의 어떤 전투에서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렵죠 이름도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42.195km를 열심히 뛰어가서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요 메시지를 전하고 그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렇게 고대에는 사람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정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최근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조선시대 와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통신 네트워크 이 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으로는 봉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머나먼 국경 지역에서 보내는 신호가 그 당시에 수도인 한양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자, 전쟁이 났던 함경도나 평안도 부근에서 만약에 오후에 이 봉화를 이게 불을 피우면은 해질 무렵쯤에는 남산과 가까운 우리 아차산 봉수대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100km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한 12시간 정도면 전국 어디서든 이 불빛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에도 또 재미있는 게 불빛의 개수에 따라서도 우리가 정보를 실어나갈 수 있었던 건데 얘는 우리가 정보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소스 코딩이라는 새로운 우리 아직 안 들어봤겠지만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그 당시에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속도가 그냥 빠르게 진화했다라는 과거 기원전 얘기, 조선시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서로가 연결이 돼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 같으니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연결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좀 소식을 알고 그 소식에 대해서 제가 리액션을 하고 싶으면 바로 리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하고 그다음에 밴드로는 제 가족끼리 소식을 공유할 때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연결이 가족과 친구한테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연결이라는 스마트 연결이라는 거는 연락을 주고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연결 플랫폼을 연결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를 따라서 사용하게 되고 그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이 서비스가 끊겼다.
스마트 연결이 끊기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상황이긴 한데요. 진짜 저의 유년 시절 뭐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편리하게 정말 누렸던 모든 생활이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전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화를 그냥 하면 된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죠. 이게 실제로 한 근 3, 4일 전에 페이스북 인스타 서버가 터져서 완전 마비돼서 아예 접속이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저 완전 그냥 너무 팔 하나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우와, 최근에 서비스가 끊겼을 때 한국 시각으로는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였는데 그때 깨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새벽까지 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결,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스마트 연결의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에서 현대 정보 전달 시스템 1G에서 6G까지 그림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4G, 5G, 6G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TV 광고에서들 많이 봤을 텐데 그게 뭘 것 같아요? 4G, 5G? 저도 이제 3G부터 2G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그 G를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세대라는 것만 알고 네.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계셔요 지금. 자, 4세대, 5세대 뭔가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4세대, 5세대, 4G, 5G, 6G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차례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심지어 우리 두 고등학생들은 태어나기도 전 시대로 과거로 가서 한번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G 시스템이에요. 1G. 1G일 때는 사람들이 저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었으니까. 딱 보니까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죠? 아날로그가 있어요. 아날로그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1979년에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경에 시작됐네요. 제법 지금은 생소해진 아날로그 통신의 방식에서 우리는 오로지 음성 신호, 제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음성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몸에 안 와닿죠. 그 당시에 광고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신문 광고만 봐도 정말 이게 흑백이고 꽤 예전같이 느껴지지요. 이 우리가 통화하는 전화기에 선이 달려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네요. 이 보니까 대폭 인하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150만 원이래요. 지금 화폐 가치로 돌려서 보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매우 비싼 금액이죠. 그다음에 한 분은 차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세요. 저게 그 당시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너무나 이게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뉴스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거리나 야외에서 원하는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가 등장해서 이번 서울올림픽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걸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전화, 휴대용 무선 전화기의 등장.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위협적이기까지 했다는 것. 나 그걸로 호두 까먹었던 생각나요. 그걸로 뒤래랑 깨가 얼마나 단단하게. 재밌지요? 당시에는 이렇게 휴대전화가 개발됐다는 것만으로도 뉴스에 나왔고 서울 올림픽 얘기가 있었네요. 1988년도. 그리고 이용식 코미디언께서는 너무 무거워서 예를 들고 호두를 까먹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홍콩 르와르 영화에서는 이 핸드폰 그 전화기가 갱들이 사용하는 흉기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2세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세대는 그로부터 약 1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됐고 이때부터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첫 상용화를 성공한 CDMA라는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지요. 2세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통신 기술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곳곳 터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었었습니다. 몸에 잘 안 와닿죠. 지금은 여기가 전화기가 안 터져, 전화기가 안 터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할 정도로 곳곳마다 잘 터지는데,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광고를 보면 걸면 걸리면 걸리버 말 재밌지요. 그리고 너무 유행했던 짜장면 시키신 분
이런 그 광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고인데 왼쪽에 걸면 걸리면 걸리버, 뭔가 말장난 같지만 잘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운데 전파의 힘이 강하다.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디지털 017 전파의 힘.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데 여기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멀리 깊숙하게 파고든다. 파워 디지털 017. 아저씨, 짜장면 시키셨죠? 안 시켰어? 전파의 힘이 강하다. 파워 디지털 017 그렇게 쓰고 싶었어? 재밌지요? 딱 보면 느끼는 게 지하철은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들고 있는 이쪽 핸드폰 쪽은 좀 많이 진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리즈가 너무 유행을 해서 2탄, 3탄, 마라도 독도,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으로 가는 그 시리즈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어머머, 이런 데서 걸릴 리가 없지. 걸리는 게 있지. 잘 들려. 걸면 걸리는 걸리버. 네. 걸리버로 걸어볼게요. 역시 그 당시에 그래서 컨셉은 우리나라 모든 지형에 잘 터진다. 이게 새로운 2세대 시스템에서의 큰 결실이었었습니다. 자, 3세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세대. 써 있는 게 광대역, 화상통화, 로밍.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이제는 제법 빨라져서 전화기로 얼굴을 본다고 이 기술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EVDO라는 어떤 3G의 다음 단계 버전을 상용화를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또 광고를 보니까 어떠세요? 3G가 생중계하고 있다. 오른쪽에 비록 작은 화면입니다만 사람들을 찍네요. 뭔가 이제는 음성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광고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의 쇼. 아르멘티 못 간대. 그래, 가줄게. 옆방에 연애 왔다. 쇼하고 살자. 어때요, 영상? 좀 재밌지요?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쇼, 무언가 사람들하고 눈으로 보고 화상이라는 걸로 통화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게 3G 시스템이었었습니다. 얘가 3G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했죠. 그런데 3G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진도가 더 나가고 업그레이드가 될 때 미국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옵니다. 2007년 아주 유명한 키노트죠.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이쪽 그 통신 네트워크 시장을 뒤엎는 제품을 공개하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이폰입니다. 그 당시 키노트를 보면 재밌어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그 분이 이걸 소개하면서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이 기능이 합쳐진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전화기가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폰 이후 세대부터는 초소형 우리의 고성능 컴퓨터를 드디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개념이 된 겁니다. 자, 이제 4G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G에서 4G는 제법 짧은 시간에 진화합니다. 여기 보니까 LTE 이름은 아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전송 속도가 제법 빨라졌네요. 180Mbps 정도고. 그래서 새로운 통신 기술들을 잘 적용을 해서 전송 속도를 3G 대비 대략 한 18배 가량 높여버립니다. 18배 가량 빨라졌다는 건 뭐냐면 광고가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4G 시대의 능력 빠르게 이런 이제 선전들이 나오고 좀 몇 장 찾아보니 워브
뭐 4G 시대 속도가 능력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했죠. 자, 한번 또 재미있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성질 급한 LTE 워프. LTE 워프가 빠른 이유, 데이터가 몰리면 느려지니까, 나눠주면 확 빨라지죠. 올레 LTE 워프. 올레. 빨라졌죠. 한 줄로 기다리던 다스베이더가 금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비법도 설명합니다. 저 비법은 사실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실제 저걸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빨라진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 만큼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이제 얻게 되었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이폰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봤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는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 만큼 우리의 사회도 변했는데, 한 가지, 요 그림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자, 왼쪽은 2005년도 당시 베네딕토 16세 교황 취임식이에요. 바티칸 시티에서 있었던. 다들 이 성스러운 순간을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 현장을 담았었죠. 그런데 그 뒤로 한 8년이 흐른 후 2013년대, 그때는 이제 프란치스코 새로운 교황이 취임을 하셨었는데 확 달라졌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이를 바로 지인들에게 공유를 한 것입니다. 불과 8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5G는 이 이후 이 사람들의 니즈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새로운 문구가 보이네요. 이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그리고 오른쪽 밑에 2019년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도 됐지만 이제는 사람과 사물과의 통신도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좀 낯설어요. 우리는 초저지연이라는 용어가. 그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5G가 새로운 요구 조건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의 보급,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스마트 팩토리로 주문 생산을 하게 되고, 향후에는 차량 한 대가 우리 스마트폰 4,000개 정도가 쓰는 데이터를 쓴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저지연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물과 사람의 연결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초저지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그 VR 글래스를 쓰고 카메라를 통해서 공을 보는데 어때요? 사람들 못 잡지요? 공 하나 지나가고 손 모으고, 공이 지나간 다음에 또 손을 모읍니다. 네, 이렇게 통신과 이제는 컴퓨팅이라는 계산과 이 지연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산 지연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본 걸 바로 반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역시 재미있는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 개의 로봇의 어떤 판을 잡고 그 위에 공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아요. 그런데 5G 서비스를 썼더니 3초 만에 균형을 잡아버렸네요. 그런데 4G 기술을 쓰면 11초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간의 통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컨트롤, 제어에 필요한 초저지연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좀 어때요? 이해가 좀 잘 되나요? 초저지연이 왜 중요한지. 자, 그리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 간의 연결을 벗어나서 5G에서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대략 1조 개의 센서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다라고 해요. 1조 개.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조 개가 전 세계에서. 그 말은 높은 사회 연결성. 우리 사람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5G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1G부터 5G까지 차곡차곡 진화했던 게 우리 학생들 보이죠? 자, 이제 6G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6G, 아직 5G도 우리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6G. 근데 제가 위에 보니까 물음표를 3개나 붙여놨네요. 대표 키워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6G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감이 없죠. 자, 보면은 신문 기사가 있네요.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방미를 했을 때 그리고 다녀와서 나온 기사들이에요. 6G 주도권 경쟁, 6G 기술 개발 나서. 이게 단골로 등장했던 신문 기사고 이제는 AI와 함께 미래를 주도할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6G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없죠. 5G만 해도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영상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우리가 영화를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고 이걸 보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뭔가 영상에서 VR과 같은 가상현실 글래스를 쓰고 좀 걸어갑니다. 근데 누가 건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건들지는 않았어요. 제 몸에 대했더니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의 정보를 표현하네요. 저 멀리서 우리가 리모트로 수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추는 거를 저 로봇이 따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우리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VR, 햅틱 이 기술들을 통신과 연동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 이 결과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글래스 쓰고 있고 팔 만지고 있고 저희 실험실입니다. 실제 학교에 있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 로봇 팔을 저 가상의 화면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연구들이 들어갔어요. 어땠어요? 6G 좀 새로웠나요? 뭔가 약간 가상현실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이라는 거, 정보 전달이라는 거 이걸 보면은 처음에 대화의 시작이었죠. 먼 사람과.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는 우리는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피부 감각. 1세대부터 4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시각 정보, 우리 유튜브 많이 봤죠. 화상전화했죠. 그 다음에 청각 정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의 전달은 제대로 맛봤습니다. 5세대에서는 약간 감각에 대해서 전달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용화 서비스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감각, 후각과 미각은 어떨까요? 우리 위일 학생이 기회가 닿아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엄마에게 부탁을 받았네요. 아들아, 면세점에서 우리 향수 하나만 사다 줘. 그리고 면세점에 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보는데 전화를 해서 엄마, 이 향수가 좋을 것 같은데요. 향이 어때? 글쎄요.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프로포즈할 때의 향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엄마 한번 직접 맡아보세요. 향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승재 학생이 여행을 또 갔는데 아버지가 여행 갔다 오라고 용돈도 받았어요. 여행 가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우리 아빠한테 용돈 받았죠. 이번에는 아빠 이 맛 좀 봐보세요. 음식 정말 신기한데요. 맛이 이런 음식 처음이에요 하고 맛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6세대, 6G 혹은 그 이후 세대에서는 점점 다양한 우리의 감각을 공유하고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6G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 기술들이 어떻고 뭐 하고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상의 세계를 더 즐기고 싶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를 뭔가 그림이 눈도 보이는 것 같고 물리 월드, 디지털 월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잠깐 떠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6G는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한번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6G는요. 저도 딱 그 6G를 생각했을 때 저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의 어떤 VR 가상 세계에서 저희가 촉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을 느끼면서 6G가 꼭 아니더라도 그 차후 세대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까 방금 이제 미각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생각했던 게 식당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백종원에 이런 거 나오는 연돈 같은 거 먹으려고 줄 많이 서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가서 이게 미각을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듯이 어디 업로드를 해두면은 모두가 다 맛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였어요. 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만드신 영상에서 반 헤일런의 점프라는 노래가 쓰였는데 그 노래가 이제 70년대 노래인데 제가 만약에 6G를 쓰면은 70년대 80년대 노래를 들으면서 그 콘서트장에 있는 기분을 제대로 제가 느낄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6G의 세상에 오면은 가상 현실로라도 그 옛날의 콘서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와, 정말 우리 학생들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실 오늘 저는 미래 사회를 위한 스마트 연결에 대해서 말하고자 나왔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은 석학 멘토로서 각 세대에서 사람들은 사실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더욱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1세대에서 4세대까지 1G에서 4G까지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겠지, 이걸 또 개선하겠지 하고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4G에서 5G, 5G에서 6G, 더 멀리 가서는 6G에서 7G는 어떻게 변할지 점점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1차로 해서 실제 여러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불확실,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단지 다양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또 미래 연구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다. 미래는 단수 future가 아니고 복수 futures이다. 이렇게까지도 정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주역이 될 때 미래는 현재나 우리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 사회와 대화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좀 더 융합적인 사고를 하면 좋겠어요. 어떤 틀에 박힌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사고, 엉뚱한 문제를 좀 다뤘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는 어땠어요? 우리 요리 경연대회만 봐도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재료가 제공이 되면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맛있는 한우 요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지났지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것은 초대 손님의 냉장고에 주어진 그 현재 상태의 재료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사실 이제는 냉장고를 부탁해의 요리사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확실한 미래, 초융합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 바탕에 스마트 연결은 이제 꼭 필요한 사회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위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펼쳐야 되겠죠.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목 대한민국을 부탁해, 아니 지구를 부탁해, 출연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연결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침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우선 세 분은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 재율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G가 세대라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세대마다 진화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해야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교수님이 해주신 말을 되게 가슴 깊게 새기며 저도 대한민국을 부탁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사실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미각과 후각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어릴 때 그 Y라는 만화책 있거든요. 저희 아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진짜로 후각과 미각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 편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꼭 커서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속상했습니다. 아직 성공 못했고 갈 길이 멉니다. 승재 학생 아까 생명공학을 약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쪽 분야로 와도 좋습니다. 환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그 통신 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빠른지 지하철로 비교해서 단적인 예를 보여주셨는데 지하철을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아까 전에 그 김국진 선생님께서 들고 계시던 그 핸드폰이 지금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통신 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8살 때 처음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스마트폰은 정말 어떤 제 몸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당연한 건데 정말 그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스마트폰 중에서 아이폰이 처음 어떻게 보면 상용화된 건데 그 이후에 정말 세상이 급해졌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이 가져온 어떤 혁신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폰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이 도입이 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음성인을 전달하는 기구가 아닌 컴퓨터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닌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리포트를 쓰고 한다,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지요.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 이 세대의 변화가 20년이 걸렸던 것이 10년, 그리고 5년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이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우리 똑똑한 그리고 멋있는 학생들이 공학에 더욱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 사회의 발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AI, 빅데이터 이런 여러 분야들 그리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든 공학 기술들이 골고루 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1800년대에 비해서 1900년대, 190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200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기여를 할 때쯤 되면 더욱 빨라질 수 있겠죠. 이 능력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메타버스가 기술인지 아니면 현상인지 솔직히 제대로 모르겠는데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용어가 참 독특하죠. 근데 이 용어가 최근에 한 5년 이내에 좀 많이 우리 사회에선 남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92년도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 처음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용어가 다시 나온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2010년도 이후부터 진화된 5G, 앞으로 갈 6G, 그 다음에 VR, AR, 그 다음에 XR, 우리가 확장 현실, 가상 융합 현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쓰고 있었던 가상현실을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용화 관점에서 사업화 관점에서 이름을 좀 더 포장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시공간 초월한 가상현실 세계 DNA 융합 XR 기술 춤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N이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5G, 6G 혹은 그 이상의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오른쪽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중에 제페토 서비스 쓰는 친구 있습니까? 어떤 가상 공간에서 자기 어떤 아바타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하는 건데, 어느 분이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세계의 미래를 보려면 시선을 초등학생에게 돌려라. 초등학생들의 그 엉뚱한, 초등학생들의 그 상상력, 그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이 메타버스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답이 됐을까요? 그래서 현상이냐 기술이냐 뭐 양쪽 다이지 않겠습니까? 메타버스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의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는 어떤 계기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학생 때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수학에 대한 애착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딱 처음 교수로 자리를 잡았을 때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나는 무슨 연구를 할까?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까? 학생들하고 무슨 변화를 줄까? 그 끝에 남들과 좀 차별화된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세계적으로 없었던 분야를 개척하려고 고민 끝에 전파를 쓰지 않는 통신, 좀 엉뚱하죠.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수학만 풀지 말고 만들어서 보여주자, 프로토타입, 이 두 개의 연구를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 안 되면 학교 잘릴 뻔했어요, 저. 근데 다행히 좀 되는 바람에 아직 잘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좀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연구 분야도 많이 찾아봤고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되게 다양하고 많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길을 걷다 보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성공했던 것보단 실패한 게 훨씬 많죠. 한 번에 성공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저는 포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논문은 제가 13번 정도의 리비전을 거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니까 이게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서, 그래 하면 되지,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다시 한 번 하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주위를 보면은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것도 같아요, 가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게 저에게는 매우 좋았던,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저만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의 실패담을 들으니까 좀 더 저에 가까워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창의적인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건 아니면 노력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제가 했다라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의 가능성 중에 그냥 하나로 봐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매체에만 너무 매이지 말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또 책도 좀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라고 말씀드릴 만큼의 사람은 아니어서, 조금 유명한 사람, 좀 더 유명한, 많이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의 문구를 하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어느 나이가 지나면, 그리고 독서를 할수록 마음은 창의성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은 너무 많이 읽고 자기 뇌를 너무 적게 쓰면 누구나 생각을 게을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동양의 사상에서도 있었어요. 논어에 보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께 책도 많이 읽지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질문 주셨던 그 6G로 앞으로 연결된 미래는 그 전문가인 교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나요? 아마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보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물리적 세상, 피지컬 월드와 어떤 가상 세상, 사이버 월드가 합쳐지지 않을까.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서울에 있고 우리 재율 학생이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3분 뒤에 우리 만나. 근데 지금 저와 같은 느낌으로 바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세상이 꼭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G 모든 게 연결될 거고 우리의 지식, 지능, 정보도 서로 다 연결될 겁니다. 6G 세상이 열리면은 모든 게 다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다 연결이 되면은 과연 어떤 직업이 전망이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은 분명히 사라지는 직업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점장이가 아닌 관계로 그리고 전망이 있다라는 의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모호하기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 일, 그 직업이 가장 전망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6G 세상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6G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이고 그 기여하는 어느 주제라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직업이 전망 있는 직업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변이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도전하시고 싶은 분야 혹은 꿈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 몸속에 로봇을 넣어보고 싶어요. 로봇을 넣어서 나노스케일의 로봇을 넣어서 이 로봇끼리의 통신을 통해서 어떤 기관의 질병을 미리 알아낸다거나 혹은 치료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새로운 정보 전달 혹은 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 연구를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또 우리 학생들하고 열심히 계속 정진할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꼭 그 분야에 성공을 하셔서 저희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내용보다 더 좋은 얘기들을 좀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공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공학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공학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혹은 내신, 수능 혹은 대학원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즐겁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융합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도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자신의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공학도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학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석학 멘토 최찬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